1세기경 플리니우스가 살던 시대에는 작가들의 낭독이 유행했습니다. 다른 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낭독에도 작가와 청중 모두에게 에티켓이 요구됐어요. 청중들에게 비평적인 반응이 요구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는 텍스트를 수정하곤 했죠. 플리니우스도 친구들에게 초안을 읽어준 뒤 그 반응에 따라 글을 고치기도 하고 글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작가 역시도 낭독이 성공하려면 특정 규율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낭독 공간이 필요했겠죠. 부유한 사람들은 널찍한 저택에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만든 오디토리움이라는 방에 친한 사람들을 여럿 모아놓고요. 자신의 작품을 암송했습니다. 마음이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공간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낭송자는 높은 단 위 의자에 앉아서 청중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럴 때면 청중보다 재능이 뒤떨어지지도 않는데도 낮은 자세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웅변 기술이야말로 필수적인 요소였겠죠. 낭독 기교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이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플리니우스도 연설에는 자신을 가졌지만 시 낭송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비공식 낭독회를 가지려는데 나의 노예를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 상담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노예가 낭송을 할 때 내가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나도 눈, 몸짓, 입술로 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꾸며야 하나?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플리니우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립싱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며칠 동안 계속되는 낭독회도 있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반주일, 실로 다양했던 공개 낭독회는 작가로 명성을 날리려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낭독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실제 작품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즐거움을 귀나 눈으로만 느끼려고 한다. 이렇게 낭독회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저자들의 낭독회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모임으로 인해 새로운 문학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대중들 앞에서의 낭독이 왜 유익한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명성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작가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즐거움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텍스트를 듣다 보면 그 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작가나 서적상, 출판업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텍스트를 읽는 행위야말로 그 자체가 출판의 첫 단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대중 앞에서의 낭독회는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인들도 대중 앞에서 책을 읽곤 했는데요. 6세기에 이르러서 낭독회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가 싶다가 14, 15세기에 작가들의 낭독회가 한 차례 붐을 이루게 됩니다. 유복한 포도주 상인의 아들이었던 초서는 런던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오비디우스와 베르길리우스와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을 발견했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시를 낭송하기도 했어요. 현재 캠브리지의 한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초서의 서사시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데의 필사본을 보면 어느 남자가 야외 설교단에 서서 앞에 책을 펼쳐놓고요. 남녀 귀족으로 보이는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리처드 2세와 앤 왕비도 보이고요. 초서의 청중들은 각자 귀를 통해서 그의 시를 읽게 되기 때문에 아분, 가락, 반복, 리듬, 또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 같은 어떤 장치들이 그의 시적 구성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구두점이 묵독을 통해 발전한 것처럼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호들도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옆백에 표시했던 수평 방향의 화살표는 오늘날 우리가 직접 인용과 연설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따옴표가 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설명처럼 작가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글을 낭독하는 것은 텍스트를 대중 앞에 내놓음과 동시에 자신에게로 되돌려 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초서도 대중 앞에서 낭독한 뒤에 캔터베리 이야기의 텍스트를 수정을 했습니다. 간혹 작가들이 대중 앞에서 낭독을 하는 이유가 자기 도야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검열 때문에 이 낭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고백록을 출판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의 귀족 집안들을 드나들며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19세기는 작가 낭독회의 황금기였습니다. 영국의 스타는 단연 찰스 디킨스였어요. 디킨스도 자신의 초고를 퇴고하고 자신의 픽션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킨스는 말년에 디킨스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던 뛰어난 명연기로 더 인기를 끌었죠.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쓴 그의 두 번째 작품 종소리의 낭독회를 열고 난 뒤에 사람들은 막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껴 울기까지 했어요. 네. 이처럼 디킨스는 다른 작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다운 연기를 했어요. 디킨스는 한 작품의 낭독과 몸짓을 연습하느라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디킨스의 낭독회가 끝나면 뜨거운 찬사가 쏟아지고 사람들 막 눈물을 흘리고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디킨스는 이런 찬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청중들에게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요 무대 밖에 나가서 이제 땀에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크한 그의 모습에서 청중들은 더 열광했던 게 아닐까요? 자, 낭독회가 끝나고 책을 사는 관중들은 그 낭독회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작가 입장에서는 텍스트를 보완하여 글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고 청중들에게 고무받아 더 많은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낭독회와 비슷한 북 콘서트가 많이 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북 콘서트에 가서 작가의 실제 목소리도 듣고요. 작가와 함께 호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